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2 페이지는 37쪽이고요. 7강 비 오는 날 현대소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박스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의 배경인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피난지에서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진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전후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옆에 왼쪽에 핵심 정리도 한번 볼게요. 갈래는 단편소설, 전후소설,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이고 냉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시간은 한국 전쟁 시기, 6.25 전쟁 시기, 그 다음에 공간은 그 전쟁이 이뤄지는 와중에 피난지 부산, 이 부산에 있는 어느 빈민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전제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3인칭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재는 전쟁 피난민의 무기력한 삶, 그 다음에 주제는 전쟁이 가져다준 허무의식, 그리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피난을 간, 하필이면 또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공간, 시공간적 배경이다 보니까 음울하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장마, 이 비 내리는 날, 이게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해가 쨍쨍한 날보다는 더 어둡고 왠지 습하고 축축 처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마, 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전쟁 후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장마로서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동욱남매를 떠올린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원구 그리고 요 남매 총 3시가 있습니다. 원구는 피난지 부산에서 어릴 적 친구인 동욱이를 만난다. 동욱은 누이 동생 동욱과 일사후퇴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었죠. 이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이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월남에서 살고 있으며 여동생이 그리는 미군들의 초상화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원구 역시 월남에서 리어카에서 자파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 둘 다 제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원구는 동욱의 집을 찾아갔으나 동욱은 원구를 냉담하게 대하고 원구는 동욱이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원구는 비 오는 날이면 동욱이의 집을 방문하고 점점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동욱남매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초상화 작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 동욱이 돈을 빌려준 집주인 노파가 도망가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동욱남매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원고가 다시 남매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아마도 동욱은 군대에 끌려간 듯하고 이후 동욱이도 울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이렇게 조금 무기력하고 우물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소설을 다 읽고 와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문단부터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동우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뇌리를 영화처럼 흘러가기 때문이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고는 의뢰의 동욱과 여동생 동욱이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것이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도 것이었다. 그냥 뭐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간접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것이었다 옆에다가 요 필기같이 해줄게요. 문체는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술자의 우울한 감정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것이었다. 뭔가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원고가 이 동욱이와 동욱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런 관찰자적인 모습,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 그런 것도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관찰자, 방관자처럼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전달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감정을 대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설의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는데 이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이런 거를 뭐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서술하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감정 그거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 어두운 방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 비의 장막 저편 이런 피난지의 빈민촌의 어수선하고 절망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묘사를 해주고 있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 머릿속에는 늘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뭔가 불쌍한 친구들처럼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동욱의 거처를 왕방하기 전에 원고는 거리에서 동욱이를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잔을 흘러내리는 한 방울도 아까워서 이 혀끝으로 장굽을 핥았다.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이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찬양대를 지도해온 동욱의 과거를 원고를 생각하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니? 물어봤습니다. 멋쩍게 웃고는 언젠가 한 번씩 나가노라 하고 하지만 그런 일은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에 도묵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 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것이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축축한 회색 주봉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구두가 명물이었대요. 개미허리처럼 잘록한 데다가 코수미만 주먹만큼 문득 솟아오른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근데 그 구두가 정말 명물이다.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이죠. 그만큼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괴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 동욱이가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어디 구제품으로 타온 거, 이 가게에서 사서 입은 옷이 아니라 얻어먹은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동욱이가 가난한 처지구나 이러한 인물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욱이가 이렇게 닝글닝글 웃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이 지금은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이 초상화의 주문을 맡으면서 겨우 생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지식인인 건데 이렇게 그냥 초상화 주문 맡는 일에만 쓰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동욱이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이 영어 전공을 한 게 아주 헛된 일은 아니야. 영어를 잘 전공했어. 라면서 혼자 웃는 겁니다. 이런 웃음은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동욱이의 자조적인 마음, 자조적인 웃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닝글닝글한 웃음, 그래서 해맑은 웃음이 아니라 닝글닝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식거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뭔가 자조적인 친밀함조차 느껴지는 닝글닝글한 모습. 원고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145때 이렇게 나오죠. 한글로 적어줘도 우리 아까 숫자로 봤던 145때 요거랑 동일하다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5때 당시 데려갔었는데 하면서 이제 동욱이의 얘기도 그때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소설은 일단 여기에서 끝이 나는데요. 자, 문제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비의 기능, 그러니까 몇 가지 같이 봤었죠. 이러한 인물들의 전쟁 후 사람들이 겪는 암울한 삶, 음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특히나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시대 배경을 파악하며 읽는다. 중요하죠.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 한국 전쟁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배경으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등장인물들의 힘든 상황, 심리 상황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며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 이것도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3번 주제의식의 형상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다. 주제의식,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특히 여기서는 또 비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표현 방법을 찾아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의 사상적 갈등에 유의하며 읽는다. 사상적 갈등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상 이런 우리 또 특히 6.25 전쟁이 나왔으니까 이런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겪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상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연민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이 작품 속에 반영된 현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1번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또 적절하게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그 다음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보다 이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일사후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사건 전달보다 이 인물의 감정을 더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거리두기, 관찰자적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는 4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마저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